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부터 저희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그 스타트업 실패 사례, 그리고 그 이후, 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좀, 인사 좀 나누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동건 교수님. 네. 네. 갑자기 또 인사하니까 또 당황스러웠는데 반갑습니다. 네, 저 이동건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그래도 오늘 또 실패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씁쓸한 마음의 한켠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태용님은, 네, 네, 안녕하세요. 게임 프로 홍태욱입니다. 오늘 네. 주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몸 좀 괜찮으세요? 좀, 그래도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뭐 실패 사례가 있으신가요? 혹시? 많죠. 아주 많죠. 솔직히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 그 성공은 그 하늘의 간택을 받아야 된다고. 음, 예. 뭐 아무튼 저는 그 창업을 처음 했던 거는 99년도에부터 했었는데 그때는 대학교 3학년 때였고 그때는 사실 뭐 창업 교육이 뭐 있거나 이런 상태도 아니었고 뭐 지원 사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냥 만들고 싶었던 거 오늘은 이거 만들어 볼까 하고 이렇게 뚝 했는데 서비스 런칭해 보니까 실패했어. 이런 경험들을 음, 많이 했던 게 이제 아주 과거에서의 그 문제점들이었고요. 그때도 뭐 사람 관계들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배신과 배반 막 이런 것들. 그때도 젊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음, 또 지나고 나서 나이 먹어서도 그 코파운더로 40 대에 한번 창업 전선에 한번 뛰어들어가 봤는데 그것도 진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진짜 저는 또 다시 창업을 하라. 창업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타트업의 방향이 있고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업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타트업 창업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음. 왜 태용님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스타트업 창업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큰 실패를 아직까지 겪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도 게임 프로를 운영을 하면서 짜잘짜잘한 조그마한 실패들과 그리고 누군가는 사기당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 그것도 제가 투자를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실패한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네요. 음, 네, 음. 네. 동범님은 어떠세요? 뭐 저도 이제 살아온 만큼 실패도 여러 번 했는데, 저도 어릴 때 창업했었던 게 가장 큰 실패, 큰 성공이자 큰 실패였고요. 음. 2003년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했었는데, 잘 하다가 이제 꼬꾸라졌죠. 근데 뭐 실패를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실패 사례와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남는 게 그 동건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이게 가장 크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음. 실패한 이후에 그 관계가 깨지고 더 악화되고 막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배신과 뭐 사기당한 거 뭐 등등등 이런 게 제일 가슴이 아팠고 음. 그게 저한테 많이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참 그 창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면은 솔직히 지금은 되게 잘 나가는 회사인데 그 안을 보면은 맨파워도 너무 좋고 되게 끈끈해 보이고 퍼포먼스도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음. 6 개월 지나거나 1년 지나고 그 스타트업을 딱 다시 돌이켜 봤을 때 갑자기 뭐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대로 음. 있거나 아니면 뭐 떨어져 있거나 딱 그런 팀들 보면은 대부분 물론 인제 겉으로 보기에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뭐 방향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많이는 하는데 사실 그 안을 이렇게 들춰보면 이게 결국에는 멤버들 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음. 뭐냐면은 이제 의사결정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충돌 사항들
그리고 대표가 이렇게 가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제대로 수행하는 조직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들, 그런 음,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음, 사실 그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참 결국에는 비즈니스가 성장할 단계에 맞춰가지고 결국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딱 생각을 해보면 어 회사가 성장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도태되는 거는 음,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네,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 시작할 때 필요한 사람과 성장할 때 필요한 사람은 왠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처음부터 성장할 때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같이 성장해 주면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괴로운 거죠. 예. 음. 대표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음, 리더십, 결국 이제 리더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리더십이 예. 카리스마 리더십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제 팔로우십 리더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이런 그 초반에 동건님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는 뭔가 카리스마 있고 추진력 있고 사업을 막 음,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저돌적인 그 야성미가 있어야 한다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는 뒤를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아우르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뒤에는 처참하게 다 무너져 있는데 앞으로만 계속 돌진해 나가다가 어, 꼬꾸라지는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굿캅, 배드캅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대표와 그 소울메이트, 러닝메이트가 이제 같이 있는 환경이면 뭐 예를 들면 누군가는 굿캅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배드캅 역할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제가 약간 배드캅 역할이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뭐 내일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게 이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우린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음, 된다면 뭔가 계속 실험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또 실험을 해야 되는데 한 직원이 24명, 5명 정도 될 때 보면은 진짜 그 코파운더끼리 같이 회의해 가지고 아침마다 막 이게 "우리 오늘 이런 실험을 하자. 그 실험의 이유는 이런 거다." 막 이런 거 했었는데 그거를 직원들한테 공유를 하는 순간 다들 막 그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 저 새끼 또 사고 친다.' 이 일 또 어 많아지네. 오늘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어 했더니. 예. '왜 또 쓸데없는 일을 벌이지?' 뭐 약간 정말 그 원망 섞인 눈빛이 저한테 탁 그 이마에 꽂히는데 나 그거를 매일같이 경험하니까 진짜 나중에 제가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나 돌아가기가 싫더라고. 예. 진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막 그 처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창업자는 그 조직 문화 관리에 되게 그 달인이어야 되는데 저는 인제 뭐랄까 당근과 채찍에서 저는 채찍만 쓸 줄 알았지 당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썼죠. 예. 음,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어떤 매니지먼트보다는 그런 것도 막 이제 회사 성장해 나가는데 자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이제 코파운더들끼리의 어떤 문제, 직원보다는 그것도 뭐 잘 나갈 때 많이 그게 깨지는 균열이 가는 것 같은데 매출이 음. 갑자기 확 늘어나면 이제 거기에 대한 R&R이나 아니면 이제 수익 분배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곪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첫 창업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냥 음. 어렸을 때 한 거니까 그냥 뭐 원래는 이제 그냥 친구끼리 이렇게 재밌게 해보자라고 했던 건데 근데 이게 갑자기 막 커진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몇 억씩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저희는 옷장 사니까 또 현금으로 받잖아요. 뭐 돈이 막 현금으로 10,000원짜리 이렇게 막 쌓이니까 이제 막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음. 열심히 으쌰으쌰 하자 했는데 돈이 막 많이 벌리니까 이 수익 배분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이제 일단은 딱 걸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너의 역할과 나의 역할. 여기에서 서로 그거를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예. 데에서 균열이 나면서 이제 회사가 점점점 침몰해 가더라고요. 그때도 음. 당시에 저희도 직원들이 한 15명 정도 있었는데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물건 들고 그 이제 잠수 탄 직원도 있고
편 짜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슈들도 많이 있었지만, 근데 돌이켜 보면 그거는 되게 뭐 그냥 그거대로 항상 있을 일들 같았고, 음,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 코파운더들끼리의 어떤 의견 대립과 이 수익에 대한 불신. 이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왜 네가 더 가져가냐? 뭐 이런 거 때문에 마음의 골이 점점 생기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암초들에 계속 부딪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실패 사례로 얘기가 나와서 흘러가는 방향이 이제 좀 멤버를 어떻게 잘 짜야 하냐 이쪽으로 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우선 두 분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공감됩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필요한 대표의 역량이 있고 어느 정도 서비스가 안정화가 됐을 때 필요한 대표의 역량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 각 상황에 맞는 이제 코파운더나 러닝메이트가 있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공감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엄청 잘 되고 있는 혹은 엄청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뭔가 벌리기 좋은 대표랑 그걸 이제 뒤에서 음, 바로바로 채워주는 내부 인력이 이 합이 딱 맞으면 엄청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럼요.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근데 또 저 같은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벌려놔도 뒤따라올 사람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최대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멤버들은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저희 멤버들은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음.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하나의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음. 저도 되게 공감하는데, 그쵸. 누군가는 일을 벌리고 누군가는 뒤에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밸런스가 되게 맞아야 되는데, 진짜 그런 조직이 정말 최적의 조합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례들도 있었냐면, 뭐 보니까 이제 결국엔 욕심의 문제가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음, 예전에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큰 회사에서 투자 쪽 업무할 때 저희가 이제 투자했던 회사가 굉장히 창업하고 단기간에 다른 데서 인수제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인수제의가 오자마자 제가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이제 거기에 무슨 그 투자 조건에 무슨 콜옵션도 있고 막 그래 가지고 음, 인제 후속 투자가 들어온다니까 그 후속 투자가 어떻게 보면 인수죠. 인수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야 이거 인제 콜옵션 해 가지고 우리 이익 보자." 라고 하면서 콜옵션을 딱 발동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인제 창업자가 인제 콜옵션의 조건이 너무 과하다면서 인제 그거 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인제 생각을 해 보면 그때 인제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회사에서 콜옵션을 과하게 설정한 것도 있었지만 근데 또 회사가 또 베풀었던 여러 가지 혜택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는 사인할 때 인제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겠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 콜옵션으로 인해서 지분을 다시 돌려주고 그러면 인수되었을 때 자기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 확 줄어드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인제 이 사람 멘붕이 온 거예요. '씨 내가 이렇게 갑자기 이 금액을 왜 줘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인제 저도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보면 갑자기 막 치고 나갈 때 매일같이 치고 나가려고 하는 건 결국엔 나의 욕심이었지 '아 나 내 욕심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구나.'라는 생각도 또 드니까 결국엔 모든 게 '욕심에서 시작되는 문제들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금 뭐 잠깐 얘기 돌아가 보면 우리가 예전에 그 회사에서 콜옵션이 행사되었을 때 내부에 있던 멤버들끼리도 처음에 화합이 너무 좋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지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지들끼리 싸우더라고. 와 그래서 되게 돈 앞에 우울했어요. 장사 없어. 예. 진짜 돈 앞에 장사 없고 예. 아무튼 참 욕심이 제일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되게 이제 스타트업이 잘 성공을 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한 실패, 이 음, 이야기를 다뤘다면, 근데 우리가 창업 교육을 하면서 혹은 또 실제로 만나보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 성공의 어떤 달콤함을 맛보기보다는 실패하는 이유가 이게 음, 시장에서 원치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꽃도 피워보기 전에 그냥 바로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그게 훨씬 더 많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의 경험으로서 말씀드리기보다 그 표현이 좀 이상했네요. 그런 사례들을 뭔가 예시로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요즘 느끼는 바로는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 혹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창업을 하시겠다고 뭔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어 이 아이템으로는 진짜 너무 고생길이 많이 보인다.'라는 그런 것들의 유형이 몇 가지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저처럼 열리지 않은 시장에 대해 도전하시는 분들. 아, 그 위험한데. 이제 저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열리고 있는 시장이라는 게 점점 검증이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예 열리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 자체가 너무 마이너하신 분들. 음, 정말 뭐 아이템 좋고 멤버 좋고 뭐 다 좋은데 너무 마이너한 영역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이상으로 볼 법한 아이템들도 많은데 그것만 잡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 시장을 떠나서 아이템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 비현실적이라는 거 얘기는 이제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걸로 돈 벌기도 어려운 음, 그런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저도 동의하는 게, 이 시장, 결국 이제 세 가지 다 시장에 관한 문제인데, 그 시장을 보지 못하고 뛰어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이게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요즘에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 관련돼서 뭐 유통 이런 거 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성공하신, 스마트 스토어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하시는 분들 전략을 보면은 그 키워드가 블루오션 키워드가 있고 레드오션 키워드가 있대요. 근데 그러니까 블루오션 키워드는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키워드고, 레드오션은 경쟁자가 엄청 많은, 하지만 조회수도 많은 이런 키워드인데, 레드오션 키워드에 뛰어든 사람들이 살아남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음, 얘기하는 건 레드오션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 대신 거기서 차별점을 해서 우위를 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걸 스타트업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시장이 좋은 시장으로 일단은 검증된 데는 경쟁자가 많잖아요. 거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뭐 세계에서 우리 거밖에, 우리께 이제 유일무이해라는 그런 시장으로 들어가면,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거나, 아니면 아직 개화하지 않았거나, 아예 파이가 너무 작거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우리만 이제 깃발 꽂으면, 그게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는, 그냥 사그라드는, 뭐, 음. 이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해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 잘 나가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마켓 사이즈 자체가 큰 곳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그 팀들이 결국에는 유니콘 기업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많고, 또 실패 확률도 어떻게 보면 뭐 치열하죠. 예, 근데 그만큼 실패도 많지만 또 거기에서 유니콘 기업이 되는 기업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저도 큰 시장, 즉 레드오션이라고도 오히려 얘기하는 게 더 솔직할 것 같은데, 그 레드오션 시장에서 이제 리세그먼테이션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고객군들을 정말 세그멘테이션 잘게 쪼개 가지고 그중에서 정말 1 위가 될 만한 시장 골라서 거기에서 존재감을 만들고 확장해 가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 또는 아니면 기존 레드오션 마켓에서 남들과는 다른 그런 기술적 차별화를 도입해 가지고 고객들에게 어떤 정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때 빵 터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보이면, 아 역시 저쪽 시장 자체가 큰 데에서 플레이하는 스타트업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음. 네.
그 뭔가 또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이후 실패를 한 이후에 우리의 그 스탠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패한 이후에 막 이제 이렇게 인생이 다 이제 망한 듯한 우리나라는 좀 실패에 대한 맞아요. 이 자비가 없다 보니까 실패하면 네,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고 인생을 마감하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저는 SNS 쪽에 있으니까 인스타그램만 해도 그 창업주가 여러 번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피버팅 해가고 하면서 결국에는 인스타그램으로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주변에도 이렇게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한 큐에 성공하기보다는 이렇게 음, 실패를 한 후에 스탠스를 잘 잡아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뭔가 난 할 수 있어라는 걸로 계속 피버팅을 해가다가 이렇게 타이밍을 딱 맞아가지고 성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주변에 그런 사례나 아니면 어떤 실패 이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나 진짜 그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그 실패라는 게 작은 실패가 있고 이제 큰 실패가 있는데 뭐 사실 뭐 토스나 뭐 이런 팀들도 보면은 뭐 7번 실패해서 8번 만에 나온 음, 아이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그 7번의 실패가 이제 결국엔 이제 프로덕트의 실패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실패가 얼마나 컸냐 적었냐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스타트업 할 때 실패들을 되게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직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좀 실패였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자체가 이제 좀 뭐 안 좋게 가 가지고 실패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 우리의 스탠스는 뭐였을까를 보면은 '어 또 실패했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기대가 만빵이었는데 '또 실패했네.' 어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그 매몰돼 가지고 그 실패한 거에 대한 미련 그리고 음, 거기에다가 그 쏟아부었던 그 작지만 그래도 소중한 리소스들 그 매몰 비용 이것 때문에 너무 아까우니까 '아 그래도 쪼끔만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게 계속 긁어가면서 오히려 그 똥된 케이스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패의 기준을 저는 인제 어떻게 볼지가 좀 관건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조직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작은 실패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뭐 마케팅 실험했는데 실패하고 아니면 요 프로덕트 자체가 좀 고객한테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은 오히려 좀 그 또 여기에서 뭔가 레슨런들을 빨리 얻어 가지고 다음 피벗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음, 조직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리더에서 좀 리더가 갖춰야 될 되게 좋은 아니 뭐랄까 리더가 갖춰야 될 필수 그 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또 실패했는데 이거 걱정하지 말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레슨을 얻었고 이걸 가지고 다음 실험을 한번 해 음, 보자.'라는 거에 대한 좀 애티튜드 멘탈 이런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음. 태영님은 어때요? 어,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으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마케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한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최근에 한 실패 중에 두 가지 실패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이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뽑으면은 두 가지 프로젝트가 실패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와디즈 펀딩. 결국 음. 그 온라인으로 e스포츠 그 게임을 코칭 받는 거에 대해서 한번 와디즈에 펀딩을 해갖고 이제 와디즈는 보통 30대 남성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30대 남성들 타겟으로 한번 롤에 한정돼서 코칭 서비스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치는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어쨌든 이것도 적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음. 이제 결국 펀딩 된 게 200만 원 조금 안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 뭐 남 탓하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이유 중으로는 뭐 롤의 랭크 게임이라고 하는 그 시즌이 잘못됐다라는 이유를 저희는 꼽고 있는데 사실 그거 외에도 뭔가 잘못된 타겟 설정의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잘못된 뭔가 기획력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일단 덮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말 4분기 때 한번 다시 시도하면서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PC방 마케팅입니다. 음, PC방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만들어서 좌석마다 5곳에다 그 5개 PC방에다가 부착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전환율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 음, 이유를 이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일단 간단하게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 PC방 벽면에 붙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벽면에 붙어 있는 이 스티커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갖는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관심을 가져도 저희가 이번에 멘트를 좀 많이 순화했거든요. 그냥 뭐 음, 프로의 게임 코칭, 게임 PT 뭐 이런 식으로 순화를 했는데, 여기다가 차라리 님 티어에 지금 롤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강렬하게 했었어야 됐을까? 라는 판단을 조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나가는 출입문에다가 지금 그 티어로 집에 가시나요? 뭐 이런 좀 공격적인 말투를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패했던 케이스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다행인 점은 좀 이동건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소한 실패라서 사실 저희 뭔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소정의 비용 뭐 몇, 소정이라고 하기엔 좀 많긴 한데 어쨌든 몇백만 원 두 개 합쳐서 이제 두 개 합쳐서 뭐 몇백만 원의 이제 손해 정도로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하지 않았나. 그나마 그런 거 그리고 또 말고, 다행인 네네. 네,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우리가 그 회사 운영하면서 비일비재하죠. 그런 거 말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실패는 이제 회사를 완전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가 빚이 한 100억 정도 생겼다.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와, 그건 내가 경험하지 않아가지고 되게 쉽지 않은데. 아, 만약에 그렇다면. 음, 저는 한번 경험했어요. 그 한번 망했을 때 크게 망해서 이제 뭐 빚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 한 몇 억 정도의 그런 비용을 지불했어야 됐는데 이게 다 모든 게 싫어지더라고요. 모든 게 싫어지고 내가 벌어놨던 거를 다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가 까이는 순간 아 내가 여태까지 뭐 한 거지? 뭐 이런 생각도 음, 들고 그러면서 뭐 저는 이제 학생 때였으니까 학교로 복학을 했지만 다시는 이제 사업 안 한다. 이런 음, 마인드가 들면서 근데 또 취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취업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방황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음, 결국엔 다시 이제 창업을 하되 그 기존에 창업을 했던 왜 실패를 했는지를 좀 분석해보고 그거에 빗대어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제 주변에 봐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 크게 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요즘에는 연대보증이 없지만 예전에 투자 받으면 연대보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연대보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사업을 그 데스밸리를 넘어가기 위해서 대표가 대출 같은 거 개인적으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쏟아붓는 음,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성공을 하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빚을 개인이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저같이 이렇게 침체되고 매몰되고 그냥 굴 속으로 훅 들어가 버리는데,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또 이겨내고, 새로운 또 창업을 바로 그 아주 빈틈을 찾아내가지고, 성공의 발판을 삼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거에 대한 차이는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겹쳐도 한 100억 정도 빚을 졌다. 사업이 막 어, 풍비박살 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만약에 그 100억 정도 빚이 있는데 다행히도 그게 회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느끼는 게 1년 전에 저하고 지금의 저하고 음, 그 창업과 관련돼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이유 중에 네. 하나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처럼 창업 강의를 해주는 기관이나 아니면 두 분 멘토님처럼 저 같은 초기 창업자한테 최대한 뭔가라도 알려주고 싶은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서 이제는 저로서는 만약에 뭐 게임 프로를 엑싯을 하게 되거나 혹은 뭐 정말 안 좋은 뭐 케이스로 게임 프로 문을 닫게 된다고 했을 때 다시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1년간은 정말 차원이 다른 지식과 정보를 갖고선 다시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세상이 바뀌어서 다시 도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과거에 비해는 문턱이 훨씬 낮아졌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업에 저라면 한 대한 번 더 사회 도전할 것 안전망이 같아요.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 그쵸.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여기서 일단 첫 번째는 회생을 할 수 있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두 분과 같은 멘토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았냐?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정말로 그래도 저는 이제 에이전시를 그 홈페이지 제작이나 앱 개발하는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안다라고 그나마 자신감을 갖고선 이 스타트업 전선에 뛰어들게 됐는데 막상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지식들과 전혀 모르는 이 세상 구조, 전혀 모르는 형태. 근데 이걸 한 사이클을 어쨌든 돌고 있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업가, 예를 들어 제 전 이제 에이전시 동료들이나 혹은 그 외에 이제 다른 음, 초기 창업자들, 예비 창업자들을 보면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지? 이런 답답함이 오히려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한 장의 지식의 차이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게 됐고 두 분과 같은 이제 멘토님을 만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공부를 하면은 뭐 100억의 빚을 지고 이걸 회생만 할 수 있다면은 다시 음, 재도전하는 데는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얻지 않는 이상 음. 다시 재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집니다. 네. 이동건 교수님은 네. 그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저라면은 이제 갑자기 큰 실패, 회사를 문 닫아야 되는 실패라고 하면 진짜 이제 멘붕 오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막 술 먹고 막 괴로워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래도 우리가 좀 갖춰야 될 마음은 그래도 이제 기회는 또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그 자기 멘탈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기대적인 그 바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실패라는 부분이 사실 되게 무거운 주제잖아요. 뭐 다들 뭐 실패를 경험도 해봤고 또 옆에서 지켜본 것도 되게 많은데 뭐 저도 이제 최근에 그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그 투자도 여러 번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파산 선고를 하고 다른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가끔 뭐 잘 됐을 때나 아니면 아주 조금 힘들어할 때 그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 가지고 뭐 그냥 얘기 좀 하고 했었는데 한 번은 그 작년부터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 와서 "야 요즘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뭐 그러면서 내가 계속 그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약간 '얘가 좀 예전이랑 다르게 좀 얘기를 하네.'라고 하면서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한번 만나서 차 한잔 하자."라고 해서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예. 진짜 안 음, 좋은 상황이 딱 보이길래 그 친구는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막 그러길래 근데 이제 투자도 받았어.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도 있고 뭐 대출 받은 것도 있고 등등등 되게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야 너 정말 네가 생각을 해 봤을 때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좀 이제 천천히 좀 해 보라고." 그래서 천천히 해 보고 한 뭐 3 개월이든 뭐 어 몇 개월이든 간에 어떤 이렇게 딱 그 분기점을 하나 잡아서 "그때까지 네가 회생 가능성 여부를 빠르게 체크해라." 그래서 체크해서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고 회생 가능성이 도저히 안 보이겠다 싶으면은 너 진짜 더 일 터지기 전에 막 네 돈 막 꼬라 넣고 막 괜히 막 대출 더 받아 가지고 회생시켜 보겠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라.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네가 좀 찾아보는 게 좋지 괜히 막 그 늪에서 네가 허우적거릴 필요 없다.'라는 얘기들을 해 줬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인제 파산하고 나서 그런데 "야 그래도 좀 일찍이 좀 준비해서 그나마 좀 자기 임팩트가 좀 적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인제 그 "동건님이라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라고 했는데 저도 인제 몇몇 경우들을 과거에 다른 스타트업들과 경험을 해 보니까 이게 느꼈던 거는
그 모든 스타트업들이 좀 해봤으면 하는 노력이 결국에는 갖고 있는 그 리소스 내에서 딱 그 런웨이를 정확하게 좀 그 대표가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저는 항상 그 가이드라인을 드리거든요. 재무제표를 좀 파이낸셜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돈이 떨어지는 시점을 일단 대표 스스로가 정확하게 좀 어쓰션을 해야 되고 예측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떨어지는 시점 전에 돈을 조달해서 더 부스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건 진짜 이 비즈니스 아닌 것 같다, 여기서 드랍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전략적 판단을 대표가 좀 가장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가 잔인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정말 딱 재무제표 같은 그 파이낸셜 테이블을 보면서, 야, 이거는 지금 구조조정의 순간이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가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 될지 대표는 빠르게 의사 판단을 하고, 빠르게 이걸 또 실행을 해야 되겠죠. 마음이 아프더라도.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드는 얘기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하자. 소통을 해서 자문을 많이 좀 들어라.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네,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상황을 겪고 난 이후에 들었던 저의 포지션은 얇고 길게 가자. 얇고 크게 성공하면 크게 망한다. 이 교훈을 얻어서 그 100억의 공감합니다. 빚을 지지 않으려면 100억의 매출을 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어쨌든 사업이라는 거 보니까는 타이밍인 것 같고, 이런 타이밍을 잡는 건 실은 되게 어렵고, 그러면 리스크를 굉장히 적게, 거의 제로에 가까운 리스크를 들여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을 여러 분야에 하다 보면 하나 얻어 걸리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마음으로 네. 지금까지 한 10몇 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도 걸리진 않았어요. 그럼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예, 인생에는 그게 없나 보지. 그러니까. 그래도 뭐 자기 만족하고 자기 성취감 느끼면 좋은 거지. 맞습니다. 예, 네네. 창업이 그건데 뭐. 예,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포기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이렇게 사업 실패했다고 빚이 많다고 뭐 인생을 포기해 버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회는 항상 오는 거니까. 맞아요. 그 실제 뭐 연예인들도 뭐 몇백억 빚졌다가 다 이제 회생한 뭐 이런 분들도 다 갚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좌절하고 되게 낙담되겠지만 뭐 이겨내고 끝까지 하다 보면 음, 또 기회가 오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예.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 누군가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회는 항상 온다. 문제는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게 기회구나라는 거를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기회구나라는 거를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준비가 돼 있으면 그거를 과감하게 빠르게 선택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는 기회는 온다. 근데 그 기회를 본인이 기회라고 인식하느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크게 지금의 그 실패 사례에 대해서 자기가 실패했다, 크게 실패했다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괴롭지만, 저도 지금 돌이켜 보면 되게 괴로운데, 거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음에 또 넥스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넥스트를 위해서 지금 순간을 빨리 마음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음, 네. 또 저는 네, 그래서 태원이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로다가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행히도 좀 사소한 고민거리밖에 없었는데 이런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멘토님들을 이제 잘 섭외를 해서 잘 어떻게 그 이제 입에다가 이렇게 뭐라 해야 돼 낚싯바늘 꽂듯이 이제 멘토님들께 어떻게든 낚싯바늘을 꽂아서 오늘 그 이동거 교수님이 그 코멘트한 거 기억하시죠? 대표는 아프면 안 된다. 컨디션이 오늘 너무 안 좋아서 어, 그 그래서
태용님도 네. 이제 사실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저도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였을 것 같고, 이제 저도 그렇지만 너무 큰 목표를 향해 가면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큰 목표는 설정을 해놔야 되지만, 근데 조직원들과 함께 플레이 할 거면은 큰 목표는 하나 놔도 돼. 다만 그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작은 목표. 성공들을 여러 번 만드는 거를 태웅님이 좀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달 아니면 또 분기, 반기 이게 통계 내 가지고 야, 우리 성공 많이 했다. 우리 스스로가 셀러브레이션 해야지 이게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너무 큰 목표만 세워 놓으면 매번 실패하거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우리 회사는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약간 예, 이런 실패 문화가 조직에 딱 젖어드는 순간 그때는 이제 괴로운 거죠. 네. 그런 네, 의견을 드리고 싶다. 네. 좋습니다. 이런 오늘 얘기를 네. 들을 수 있는 멘토님들을 아니, 만나는 아니. 캠피엘로 네, 파이팅 합시다. 오늘 뭐 아침부터 이렇게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다루긴 했는데, 또 그 유익한 그런 이야기를 또 더 여기서 많이 배울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그 문화, 스타트업의 문화, 이런 것도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사내에서 어떤 네. 이런 문화를 갖추는 게 좋을지. 그거 되게 어려운 문제고,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패에 이어서 이런 조직 문화를 잘 가꿔서 어떻게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같이 하기로 하고요. 이 이야기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줌에 초대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하셨습니다. 네.